가장 최근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제일 최근까지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corporate associate, transactional associate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을 도맡아 했었고요. 미국에서 대형 로펌이라고 하면 big law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뉴욕에서 이제 고액 연봉을 받고 이런저런 기업 인수나 자문 이런 일을 많이 했고요. 또 사이드로는 테크 일이나 지식자산권, 블록체인 일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한다고 하면 연봉 레인지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형 로펌, 특히 big law의 샐러리나 이제 연봉 레인지는 사실 대중적으로 공개된 정보예요. 구글에 쳐보면 나오고 대형 로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입사원 초봉의 연봉이 22만 5천 불로 알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따로 있고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1년차, 2년차, 3년차 매년마다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연봉도 어느 단위로 올라가고요. 펀 팩트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좀 영향력 있는 로펌 한 군데에서 우리는 이제 연봉을 10,000불을 올릴 거야 이러면 다른 로펌들도 이제 눈치를 보다가 다 따라가요. 왜냐면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현재 연봉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1년 연봉이 기본적으로 3억이 넘는 거네요. 하나로. 와. 하지만 그만큼 장단점이 있는 어떤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게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사실 뭐 테크로 가든 금융권으로 가든 샐러리를 많이 주는 직업은 많은데 변호사의 이런 장점은 예를 들어 이제 신입사원의 초봉이 좀 그래도 높다는 거. 하지만 이제 단점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늘 약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야근이라는 개념이 변호사가 늘 달고 살아야 하는 것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랩탑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도 꽤 많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살짝 궁금한 건데 보너스라고 하면 연봉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보통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보너스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는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따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몇천 불, 몇만 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7년차, 8년차 어소시에이트 됐을 때 훨씬 이제 연봉이나 보너스가 이제 많아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로 이제 당선이 되거나 이제 파트너나 이제 of counsel이라고 하는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이제 연봉 스트럭처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해야 할 건 이거는 대형 로펌 빅러의 기준이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다 빅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중형 로펌, 소형 로펌, 뭐 개인 프랙티스 아니면 사내 변호사, 비영리 단체 이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라는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의 이제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법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애초에 로스쿨을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변호사 출신 기업인이나 경영인, 작가, 뭐 정치인 꽤 이런 엑시트 오퍼튜니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최근 CEO와 CFO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둘 다 미국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런 기회도 있구나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매력적이고 다양하고 이제 변호사가 평생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스킬은 늘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직이잖아요. 전문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니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가불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약간 대기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배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서비스직이잖아요. 전문직이고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정확도가 엄청 중요한 직업인데 효율성을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면 팀으로서 어떻게 효율성을 다 같이 이제 맞춰서 제 시간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변호사는 사실 시간을 이제 빌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청구하는 거예요. 변호사 시간을 청구해. 우린 빌링을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그거 이제 빌링한 청구 내역을 보고 이제 지불을 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그걸 교육을 시키고 청구를 예를 들어 내가 4시간을 청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일하는 시간은 한 6시간은 되겠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스케줄이 중요하겠네요. 그 시간을 다 재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시간을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실하잖아요.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게 사람마다 시간 기록하는 시스템이 다른데 저는 타이머를 잘 활용했었어요. 내가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타이머를 누르고 이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 그러면 타이머를 멈추고 이제 다른 이제 업무를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사람마다 이게 근데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 어찌 됐든 제 시간에 청구를 하고 제 시간에 로깅을 해야 상사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회사 내역
개혁에서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아침마다 투두리스트 이런 거 적으시나요? 저는 아침보다 밤에 저널링을 좀 하는 성격이고요. 저널링에 이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이번 주나 이번 달 내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벌렛 포인트 스타일로 많이 적는 사람이고, 내가 일단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계획 이런 걸 향해서 달려가고, 또 2년, 5년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꾸준히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나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좀 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2년 후, 5년 후의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나 뭐 작가라는 거나 이런 것에 변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업계 분야는 저는 이제 엔터와 테크의 이제 결합체, 이런 인터섹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능통한 변호사가 되고 싶고, 이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빅픽처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 있는 많은 인재분들이 지금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빅픽처 약간 목표는 영어로 하면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양과 서양의 이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요즘 따라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미국에서 총 몇 년 동안 일하셨나요? 일을 한 건 저는 이제 인턴 생활을 제외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요. 로스쿨 내내 인턴을 계속 했고, 지금 정직원 이제 변호사를 한 건 2년이 좀 넘었으니까 그래도 10년 동안 다양한 인턴과 정직원 경험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턴을 포함하면 어떤 회사에서 일해보셨나요? 저가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인턴 했던 곳은, 로스쿨 때 제가 그 미국 음반협회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이거는 워싱턴 DC에 있는 음반협회 기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BTS가 앨범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거를 책정하고 공식화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소니 뮤직이든 유니버설이라든 이런 레이블들과 협업 관계를 좀 조장하고 또 레귤레이트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법적인 부분이 꽤 많고, 이제 워싱턴 DC라는 곳은 결국 저 정계랑 좀 유착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law와 이제 government policy와 이런 것들의 좀 관계가 좀 재밌다, DC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인턴으로서의 장점은 확실히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많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음반협회 회장분한테는 제가 이제 많은 조언도 듣고, 또 제가 했던 개인 프로젝트에 또 그분이 또 서문도 써주시고 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음반협회 회장님께는 어떤 조언을 받으셨었나요? 정말로 다행이었던 게, 음반협회 회장님도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통하는 게 많았고, 제가 그때 이제 케이팝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협회 회장님께 이제 케이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내가 법조인으로서 여기서 더할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고, 회장님은 일단 제가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거에 괜히 박수를 많이 쳐주셨고, 그런 주니어 변호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멘토링을 듣고 또 많은 실력을 쌓아라,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우성님의 링크드인을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하고 많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혹시 그냥 어떤 회사를 다니셨었는지 그 커리어 패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턴을 포함해서. 저가 인턴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인턴을 했던 것은 사실 뱅킹 쪽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 쪽으로 로스쿨을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리걸 일도 했었고, 또 로펌에서 리걸 어시스턴트 이런 일을 하다가, 또 테크에 가서는 유튜브나 옐프 같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이나 뭐 테크파워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로스쿨을 가서는 이제 게임 회사, 뮤직 회사, 그리고 또 로컬 창작자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프로보노로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하고, 또 대형 로펌에서 정직원으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궁금한 건데 미국 회사는 여러 개 다녀보셨잖아요. 워라벨이 좀 좋은 편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하나요? 이게 근데 업계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야근을 하는 이유는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효율성이 이제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가끔은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로 야근도 하는 거고, 팀원이 이제 저지른 일을 제가 수습해야 되기도 하는 거니까. 워라벨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빅로 대형 로펌의 이제 경우는 워라벨이 사실 그닥 좋진 않아요. 이제 승진을 할수록 시간이 더 없어요, 사실. 특히 이제 4년차, 5년차, 우리가 말하는 미드레벨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그 후배들도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사내 변호사, 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의 사내 법무 맡아서 하는 변호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규칙적인, 예를 들어 9시에서 한 6시까지 일하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해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느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내가 지금 이걸 일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혹시나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질문을 해도 될까, 끊임없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하면 이제 상사나 동료나 입장에서 그래도 좀 명쾌한 대답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혼자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프로젝트 팀원들한테 이제 소통을 안 한다면 우리 다 같이 고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업계든 회사든.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도 있나요?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특징들은 소통의 부재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내일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상사나 저나 누군가는 처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 연락을 해서 소통을 미리 하셨더라면, 나 잠깐 그 응급 상황이 생겨서 어디 가야 돼. 그럼 제가 충분히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담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좀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좀 가끔 딸릴 때가 있지 않나. 안타깝지만 뭐 다행히 저도 이러면서 배웠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느꼈던 건, 확실히 회사 내에서는 소통과 또 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좀 사랑을 받는 인재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커리어 전환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네, 일단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거나 업계 노선을 바꾼다고 생각할 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일단 여기서 나가서 얻을 스킬은 무엇인가, 내가 이 다음 포지션으로 가서 얻을 스킬들과 이런 가치 자체가 내 그 빅픽처 목표에 이제 더 도달하게 해주는가, 이런 가치와 스킬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퇴사나 이제 이직하는 게 답인가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퇴사를 또 고민하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한가,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리어라는 게 이제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면 내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뭐 가장이 된다거나 돈이 더 필요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본인이 원치 않아도 퇴사나 노선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되, 이런 나의 결정들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들었던 최고의 아니면 최악의 커리어 조언이 있을까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조언은 ask lots of questions. 제가 테크 쪽에서 일했을 때 들었던 조언인데,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질문을 많이 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상사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걸로 토대로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제가 로펌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로펌 파트너 분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소위 말하는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but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You may think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but there is indeed a stupid question.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모한 질문은 솔직히 의미 없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에서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상사나 동료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그냥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배워서 다음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이 스킬을 배워서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을 안 하고 조금 더 건설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고, 좀 빅픽처에서 이 질문이 왜 필요한가, 내가 뭐 어떤 걸 지금 알아야 배워야 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혹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많이 질문을 하고 많이 배우시려고 하고, 그리고 실수는 당연히 하시게 될 거를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더 힘들 거란 말이야. 솔직히 커리어가 사회 초년생한테는 첫 직장이나 모든 게 새롭고 좀 영어로 소위 말하면 overwhelming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런 편한 상황에만 있다 보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회사에서 더 힘들 상황이 더 이제 반복될 건데, 이제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가 뭔지, 빅픽처 고울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기초를 터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뜬금 질문이지만 혹시 레주메 쓸 때 그 글의 문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영어로 쓸 때? 자, 레주메나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요즘 챗 GPT가 잘 돼 있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농담이 아닌 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정말 대체를 하고 있고, 레주메 같은 경우는 저는 피드백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대학생 할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레주메의 그런 스트럭처가 뭔지를 그때부터 좀 파악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전하고 싶은 나에게 경력이나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한 페이지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좀 오랫동안 꾸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어디에서 로스쿨을 다니셨나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배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미국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꽤 다양한 직업군이나 이제 배경에서
온 동기들이 많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왔지만 변호사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아나운서나 교사, 뭐 군인, 운동선수 이런 직업을 가졌던 동기들이 꽤 많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은 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로스쿨에 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거였고, 이렇게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또 이런 경쟁하는 이런 환경에 몰아두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저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단 로스쿨을 입학하면 전국의 모든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1학년이 제일 힘들어요. 1학년 때는 공부량이 엄청나고 읽어야 하는 양과 이 숙제도 엄청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또 재밌는 점은 한 학기의 점수가 모두 다 기말고사 한 시험으로 이제 평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과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기말고사를 잘 보느냐 마느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다 하나 되어 이제 애들이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성적을 잘 받아야 그게 바로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고 많은 대학교 중에 유펜 로스쿨을 갔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로스쿨에 일단 가면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래도 내가 학생이 잘 어울리는 그런 타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저는 뉴욕에서 취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로스쿨을 좀 이제 목표로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UC 버클리 로스쿨은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이미 버클리와 샌프란 이쪽에서 이미 6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로스쿨 3년을 더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9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되었고 나는 이제 동부로 가겠다 한 결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스쿨에 합격을 하려면 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은 요즘은 이제 추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저 때만 해도 사실 이제 GPA, 내신과 이 LSAT, LSAT 시험 두 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에세이를 이제 두 장, 그 더블 스페이스드 에세이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 왜 내가 로스쿨을 가야 하는가, 왜 나는 러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창의적으로 잘 써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뭐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서류를 넣고 로스쿨 시험을 보고 서류를 넣고 합격하면 합격이고 아니면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쿨들은 면접을 보는 데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한국 로스쿨들은 면접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넘버스 게임이라고 해서 GPA나 LSAT이 사실 많이 중요하긴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로스쿨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1학년 때 이제 공부량이 엄청 낮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학 시절 내에서는 다들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로스쿨을 가서는 저도 이제 대학 생활과 처음에는 그래도 좀 비슷한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그냥 공부만 계속했었어요. 1학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이제 친구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건 정작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고 1학년 때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로스쿨 1학년생은 이제 본인의 수업을 잘 골라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정해져서 이제 수업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지만 그 과정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미국 로스쿨에는. 그렇기 때문에 rite of passage라고 영어로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유펜 로스쿨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인상 깊었었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로스쿨에 갔을 때는 일단 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방면으로 다 잘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공부 방법도 자기만의 방법의 메소드가 다르고 내가 이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할까, 나만의 무기는 무엇일까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결국에 이제 자기 할 것도 다 하지만 주변 사람도 잘 챙기는 그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협력하는 관계를 이제 원했던 친구들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교우들의 좀 존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뭔가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그리고 로스쿨을 오는 사람의 특성상 다 이제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고 스케줄을 잘 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가 그런 성격을 좀 추대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업무 양도나 뭐 수업 강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힘들 거기 때문에 잘 오르가나이즈가 된 사람들이 결국엔 잘 주변 사람까지 챙길 만큼 그런 여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성님 MBTI 검사 해보셨나요? 당연히 했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TJ입니다. 진짜요? 주변 로스쿨 친구들이랑 MBTI 얘기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전부 다 거의 다 STJ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더 잘하고 이제 제가 친한 변호사 형들이나 이런 분들도 STJ, 뭐 ISTJ 이런 사람들이 많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